차가운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저녁이었다. 한유진은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 서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남편 박민준과 그의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낯선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남편과 경멸의 빛을 숨기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이 작은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이물감처럼 느껴졌다. 유진의 손에는 아직도 고운 콩가루가 희미하게 묻어 있었다. 시어머니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코를 찡긋거리며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런 쥐구멍 같은 곳에서 내 아들이 언제까지 썩어야 하니, 돈도 안 되는 그 낡아빠진 과자 나부랭이나 만들면서 세월을 보낼 셈이야. 여자가 야망도 없이 저래서야 원. 그녀의 목소리는 유진의 자존심을 난도질하는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았다. 유진은 할머니의 유산이자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한과를 모욕하는 말을 묵묵히 참아냈다. 박민준이 차갑게 말을 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다정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눈에는 성공에 대한 탐욕과 아내에 대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유진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나 유성그룹 회장님 따님이랑 약혼했다. 네가 평생 벌어도 못 만져볼 돈과 지위를 가진 여자야. 너의 그 가난한 취미 생활에 내 인생을 더 이상 낭비할 수는 없어. 그의 말은 비수가 되어 유진의 심장에 정확히 밝혔다. 그는 유진의 소박한 꿈을 비난했다. 할머니의 손맛을 이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맛있는 한과를 만들고 싶다는 그녀의 꿈을 그는 가난뱅이의 한심한 자기만족이라 폄하했다. 더 적극적으로 사업을 키우지 않고 작은 공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녀의 삶의 방식이 이제는 지긋지긋한 족쇄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그는 철저히 변해 있었다. 사랑을 속삭이던 입술로 이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있었다. 민주는 서류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혼 서류였다. 모든 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듯 그의 행동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유진은 민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를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던 순간 소박하지만 행복했던 결혼 생활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그저 성공이라는 허상에 눈이 먼 낯선 괴물일 뿐이었다. 시어머니가 기름을 부었다. 이 집은 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넌 여기에 있을 자격 없어. 당장 내 그 쓸모없는 살림살이 챙겨서 나가. 2번 다시 내 아들 앞길 막을 생각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한때 가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연민조차 없었다. 그들은 마치 낡은 가구를 버리듯 유진을 그들의 새로운 인생에서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유진은 더 이상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마음속에서 모두 말라버린 듯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펜을 들었다. 그리고 이혼 서류 위 한유진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한자 한자 힘주어 적어 내려갔다. 그녀의 침묵은 그녀가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자 존엄성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샀던 그 어떤 물건에도 미련을 두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나무 상자 하나만을 챙겼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레시피 북과 전통 다식판들이 들어 있었다.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그녀의 영혼이자 뿌리였다. 그들은 그녀의 돈과 집을 빼앗을 수는 있어도 그녀의 손끝에 담긴 재능과 마음속에 간직한 자부심까지 빼앗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와 나무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다. 빗줄기가 쏟아지는 거리로 나서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창문 너머로 샴페인을 터뜨리며 새로운 출발을 자축하는 전 남편과
전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 잔인한 풍경은 그녀의 마음에 남은 마지막 미련 한 조각마저 산산조각 내버렸다. 그녀는 차가운 빗속으로 미련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거리는 차갑고 무정했다. 그녀는 정처 없이 걸었다. 비에 젖은 생쥐처럼 초라한 그녀의 모습에 누구 하나 관심을 주는 이 없었다. 갈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주머니 속에는 고작 몇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그녀의 눈물마저 빗물에 감춰버렸다. 그녀는 한 상점의 처마 밑으로 들어가 잠시 비를 피했다. 웅크리고 앉아 품에 안은 나무 상자를 꼭 끌어안았다. 세상이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 상자만은 그녀의 꿈만은 지켜내야만 했다. 쏟아지는 비처럼 그녀의 서러운 운명도 언젠가는 그칠 날이 올까. 며칠의 시간이 지났다. 한유진은 창문도 없는 작고 비좁은 고시원의 침대에 누워 있었다. 수중에 남은 돈이 바닥을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의 유품인 나무 상자를 파는 대신 살아남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만 했다. 번듯한 경력 하나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식당의 설거지나 건물 청소 같은 고된 육체 노동뿐이었다. 몸은 고단했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언젠가 다시 일어설 날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서울 최고의 호텔인 로얄 블랙 호텔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임시로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대부분 허드렛일이었지만 보수가 괜찮았고 무엇보다 최고의 주방 환경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 그녀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면접에 지원했다. 완벽주의자로 소문난 총주방장은 그녀를 미심쩍어 했지만 갑자기 인력이 부족해진 탓에 마지못해 그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호텔 주방에서의 첫날은 전쟁터와도 같았다. 수백 명의 손님을 위한 요리가 쉴 새 없이 만들어지는 그곳은 거대한 기계처럼 정교하고 치열하게 돌아갔다. 유진에게 주어진 일은 산더미처럼 쌓인 채소를 다듬거나 끝없이 밀려드는 접시를 닦는 것이 전부였다. 비록 허드렛일이었지만 그녀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성실한 태도는 일부 선배 요리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직원들은 남은 식재료로 만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있었다. 디저트라고 나온 것은 딱딱하게 굳은 밥과 몇 가지 견과류가 전부였다. 맛없는 디저트에 동료들이 투덜거리는 것을 본 유진은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그녀는 남은 밥과 꿀 그리고 잣 몇 달을 가져와 순식간에 작고 정갈한 모양의 다식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할머니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그녀의 손끝에 각인된 기술이었다. 바로 그 시각 로얄 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예고 없는 현장 점검을 위해 호텔을 방문했다. 그의 등장은 호텔 전체의 팽팽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매의 눈으로 호텔 구석구석을 살폈고 마침내 주방에 들어섰다.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본 그는 잠시 멈춰 섰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모든 것을 훑었고 한 직원의 접시 위에 노인잡고 낯선 과자에 멈췄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총주방장은 별것 아니라며 임시 아르바이트생이 만든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혁은 직접 맛을 보겠다며 고집을 부렸다. 그는 작은 다식 한 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이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다. 입안 가득 퍼지는 고소하고 은은한 단맛, 그리고 혀끝에 남는 깊은 풍미의 완벽한 조화. 단순하지만 경이로운 맛이었다. 그 맛은 그의 뇌리에 잠들어 있던 어떤 기억을 강렬하게 깨웠다. 몇 년 전 아주 작고 초라한 전통문화 전시회에서 우연히 맛보았던
약과 한 조각. 그는 그 완벽한 맛에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 약과를 만든 장인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름 모를 작은 과자에서 바로 그 맛이, 그 손길이 느껴졌다. 바로 그녀였다. 그가 몇 년을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장인. 그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는 주방 전체에 울리는 낮고 강렬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 긴장한 직원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는 한유진이었다. 지역은 성큼성큼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주방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그는 허름한 유니폼 차림의 유진 앞에 서서 타는 듯한 시선으로 그녀를 꿰뚫어 보며 물었다. 당신 이 과자를 만드는 법을 어디서 배웠지? 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자신 앞에 서 있는 거대 그룹의 총수와 그의 눈에 담긴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에 당황했다. 이 남자가 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지 그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쫓겨나고 버려져 가장 낮은 곳에 숨어든 그녀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남자가 마침내 찾아낸 순간이었다. 그녀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려 하고 있었다. 로얄 블랙 호텔의 주방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총수 권지혁과 그 앞에 서 있는 초라한 아르바이트생 한유진에게 쏠려 있었다. 총주방장이 황급히 다가와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권지혁의 차가운 눈빛 한 번에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지혁은 유진의 혼란스러운 눈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곳이 대화를 나눌 장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만 내뱉었다. 나를 따라오시오. 유진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멍하니 그의 뒤를 따라 걸었고 등 뒤로 동료들의 경악과 수군거림이 느껴졌다. 그는 그녀를 호텔의 가장 높은 층, 그의 개인 집무실로 데려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통유리창과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진 그 공간은 그녀가 살던 비좁은 고시원과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 압도적인 공간 속에서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의 한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의 삶에 대해서. 유진은 두려웠지만 자신의 기술에 대한 질문 앞에서만큼은 당당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이어진 자신의 뿌리와 전통 방식만을 고집하는 자신의 철학에 대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녀의 이야기에 지역은 확신했다. 그녀가 바로 자신이 몇 년을 찾아 헤맨 그 장인이라는 것을. 그는 자신이 그녀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털어놓았다. 몇 년 전 우연히 맛본 약과 한 조각의 감동, 그리고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 수많은 장인들을 만났지만 결국 실패했던 이야기까지. 그는 그녀의 기술을 사라져가는 예술이라 칭하며 깊은 존경심을 표했다. 유진은 얼떨떨했다.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그것도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에 있는 남자라니.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호텔의 수석 파티시에 자리를 제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모든 예상을 산산조각 냈다. 그는 특유의 직설적이고 감정 없는 말투로 말했다. 한유진 씨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게 아니요, 결혼을 제안하는 겁니다.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기술을 극찬하던 남자가 갑자기 결혼이라니. 그녀는 그가 자신을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과 함께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겁니까? 지역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다. 이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즉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집안의 어른들이 강요하는 정략 결혼을 피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업에 관여하지 않고 복잡한 집안 배경도 없으며 자신의 돈을 탐내지 않을 안전한 아내가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 한유진이 그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했다. 1년간 자신의 아내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그녀의 꿈을 이뤄주겠다는 것이었다. 로얄 호텔 가장 좋은 자리에 그녀의 이름을 건안과 아틀리에 유진 공방을 열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자금과 인력 마케팅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며 그녀에게는 오직 창작에 대한 완전한 자유만을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그녀의 재능을 세상에 알릴 최고의 무대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었다. 유진은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사랑을 믿었던 결혼은 배신으로 끝났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처음부터 거짓임이 명백한 계약 결혼을 제안받고 있었다. 또다시 결혼이라는 굴레에 갇히고 싶지 않았다. 전 남편에게 당했던 수모와 상처가 아직도 생생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평생 꿈꿔왔지만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가 놓여 있었다. 할머니의 유산을 세상에 알리고 자신을 짓밟았던 자들에게 실력으로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보다 복수와 성공에 대한 갈망이 더 크게 타올랐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는 지역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다.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것, 신체적인 접촉은 없을 것, 그리고 자신의 기술에 대해 그 어떤 간섭도 하지 않을 것. 지역은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든 조건을 수락했다. 그의 법률팀은 즉시 완벽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그들의 결혼은 한 장의 차가운 서류 위에서 성립되었다. 유진은 자신의 이름을 팔아 꿈을 산 것이다. 지역의 비서는 곧바로 그녀의 고시원으로 가 그녀의 낡은 나무 상자를 포함한 단출한 짐을 회장님의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잠시 후 거대한 집무실에 홀로 남은 유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조용했던 인생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악마인지 천사인지 모를 한 남자와 손을 잡고 위험하고도 찬란한 새로운 세상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한유진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그녀는 권지역의 펜트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도시의 하늘 위에 떠 있는 듯한 그 거대한 공간은 그녀가 살던 정겹지만 초라했던 과거와는 모든 것이 달랐다. 값비싼 가구와 그림들, 그리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무표정한 집사까지.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권지역의 아내라는 새로운 역할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낯선 세상의 예법을 배워야만 했다. 며칠 후 권지역은 그의 가족과 재계의 한유진과의 약혼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그의 조부인 권명의 회장은 이 근본 없는 손주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그는 지역과 유진을 자신의 저택으로 불러들였다. 그곳에서 유진은 태어나 처음으로 진짜 상류사회의 차가운 경멸과 마주해야 했다. 권 명예회장의 날카로운 시선 앞에서 유진은 자신의 초라한 과거가 발가벗겨지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언론 역시 이 갑작스러운 신데렐라 스토리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의 비참했던 과거와 이혼 경력까지 낱낱이 파헤쳐 자극적인 기사들을 쏟아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운 좋은 여자 혹은 신분 상승을 노린 여우로 취급했다. 그녀는 졸지에 세간의 가십거리로 전락했지만 묵묵히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것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기꺼이 받아들일 생각이었다. 권 명예회장은 손자의 반항적인 선택을 꺾기 위해 그리고 유진의 진짜 실력을 시험하기 위해 교활한 덫을 놓았다. 마침 로얄 호텔에서는
매년 가장 중요한 VVIP 고객들을 위한 연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행사의 디저트를 책임지기로 했던 세계적인 프랑스 파티시에가 개인 사정을 핑계로 불참을 통보해왔다. 그것은 명백히 권 명예회장이 꾸민 일이었다. 그는 지역과 유진을 불러놓고 마치 선심 쓰듯 말했다. 네가 그토록 칭찬하는 장인이라면 이 정도 위기는 능히 해결할 수 있겠지. 이번 연회의 디저트 코스는 내 약혼녀에게 한번 맡겨보거라. 그것은 제안이 아닌 시험이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VVIP들 앞에서 실패하여 망신을 당하게 만들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잔인한 시험대였다. 모두가 유진이 거절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조용한 자부심에 불이 붙었다. 이것은 단순히 디저트를 만드는 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실력과 가치를 증명하고 자신을 멸시하는 모든 이들에게 보여줄 기회였다. 지역은 그녀의 선택을 말없이 지지했다. 그는 그녀에게 호텔 주방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며 단 한마디만 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시오. 유진은 다시 주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초라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었다. VVIP 연회의 디저트 코스를 총괄하는 책임 셰프였다. 프랑스 파티시에를 맹신하던 주방 직원들은 그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건의로 그들을 누르는 대신 실력으로 증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양식 디저트를 흉내내는 대신 가장 한국적인 것으로 승부하기로 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잊혀가던 전통 한과들이 현대적인 예술 작품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재료를 다듬고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완벽한 맛의 조화를 찾아냈다. 그녀의 놀라운 기술과 음식에 대한 깊은 철학,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침착한 리더십에 주방 직원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무시와 냉대는 어느새 존경과 경외심으로 바뀌어 있었다. 연애 전날 밤 주방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고 있었다. 늦은 밤 지역이 조용히 주방을 찾아왔다. 그는 마지막 작품의 마무리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는 칭찬 대신 그저 믿음이 담긴 한마디를 건넸다. 단 한순간도 의심한 적 없었소. 그의 말은 그 어떤 응원보다도 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마침내 VVIP 연회의 날이 밝았다. 행사장은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들로 가득 찼다. 그곳에는 그녀의 전 남편 박민준과 그의 새로운 약혼녀의 가족들도 초대되어 있었다. 메인 코스가 끝나고 마침내 디저트가 서빙될 시간이 되자 장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유진은 주방의 작은 문틈으로 자신을 향한 수많은 기대와 의심의 눈초리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제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다. VVIP 연회의 디저트 코스가 시작되었다. 웨이터들이 은쟁반에 받쳐들고 나온 것은 화려한 프랑스식 페이스트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정갈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한과 한상 차림이었다. 와인에 절여 깊은 풍미를 더한 미니 약과 보석처럼 영롱한 빛을 내는 오미자, 다식, 그리고 금방이라도 나비가 되어 날아갈 듯 섬세한 꽃 모양의 떡까지.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그 모습에 장내에서는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VVIP 손님들은 조심스럽게 첫 한 입을 맛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익숙하면서도 전혀 새로운 맛, 단순한 단맛이 아닌 재료 본연의 풍미가 겹겹이 쌓여 만들어내는 깊고 우아한 맛의 향연. 그것은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하나의 예술 작품이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음식 평론가들의 입에서 극찬이 쏟아졌고 권 명예회장 역시 굳은 표정을 풀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수갈채와 함께 무대 위로 불려나온 유진은 담담하지만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음식 철학을 이야기했다. 잊혀가는 우리의 아름다운 디저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그녀의 소박하지만 강단 있는 꿈은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날 밤 한유진이라는 이름은 제게의 가장 높은 곳에 확실하게 각인되었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운 좋은 신데렐라에서 천재적인 장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다음 날 재계의 모든 신문과 잡지는 VVIP 연회의 디저트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었다. 한국 전통 디저트의 화려한 부활, 세상을 놀라게 한 천재 아티스트의 등장. 그녀를 둘러쌌던 온갖 악의적인 가십들은 눈 녹듯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존경과 찬사가 따라붙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만으로 세상의 편견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은 것이다. 몇 주 후 한유진은 권지혁과 함께 한 미술관의 VVIP 오프닝 행사에 참석했다. 이제 그녀는 어디를 가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과거와 맞닥뜨렸다. 그녀의 전남편 박민준이 새로운 약혼녀와 함께 나타난 것이다. 그는 완전히 달라진 유진의 모습을 보고 충격과 질투가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자신이 버린 여자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빛나고 있었다. 민준의 약혼녀는 유진을 보자마자 노골적인 적의를 드러냈다. 그녀는 일부러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다. 어머, 민준 씨 전 부인 아니에요. 허름한 아파트에서 떡이나 만들던 분이 팔자 한번 제대로 고쳤네요. 그녀의 천박한 조롱에 주변의 시선이 쏠렸다. 민준 역시 그녀의 말에 동조하며 유진의 과거를 들먹이며 그녀를 깎아내리려 했다. 유진이 미처 대꾸하기도 전에 권지혁이 그녀의 앞을 막아서며 나섰다. 그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벌레 보듯 민준과 그의 약혼녀를 내려다보며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싸구려 내 아내가 만드는 디저트는 예술이요. 지금 로얄그룹에서 그 예술을 가지고 당신네 아버님 회사는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규모의 브랜드를 만들고 있어. 전통을 싸구려 취급하는 걸 보니 당신들의 교양 수준을 알만하군. 그리고 그는 약혼녀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당신, 앞으로 로얄그룹의 안주인이 될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법을 배우시오. 당신 집안의 사업이 우리의 호의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잊지 않는 게 좋을 거요. 내 말 한마디면 그 호의가 사라질 수도 있으니. 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굴욕감에 몸을 떨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그 파장은 엄청났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권지혁이 자신의 아내를 얼마나 맹렬하게 보호하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이제 감히 누구도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유진은 말이 없었다. 지혁은 그녀의 기분이 상했을까 걱정했지만 그녀는 이내 고개를 돌려 그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고마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계약 관계를 넘어선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명예를 지켜준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꿈과 자존심, 그녀의 모든 것을 지켜준 것이다. 그 순간 지혁은 더 이상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진짜 남편처럼 느껴졌다. 그들의 차가운 계약서 위로 따뜻한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VVIP 연회에서의 성공적인 데뷔 이후 권지혁은 망설임 없이
다음 단계를 추진했다. 그는 약속대로 로얄 호텔의 가장 좋은 자리에 한유진만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곳은 단순한 주방이 아닌 그녀의 예술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아틀리에였다. 이클립스 그룹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브랜드 팀이 투입되어 그녀의 철학을 담은 고급스러운 브랜딩 작업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유진 공방 유진스 아텔리에이라는 이름의 브랜드가 세상에 공식적으로 첫 선을 보였다. 유진 공방의 오픈은 재계와 사교계의 가장 큰 화제였다. 매장은 단순한 디저트 가게가 아닌 최고급 보석상처럼 꾸며졌다. 소량 생산되는 한과들은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진열되었고 그 가치를 아는 상류층 고객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기업들의 VVIP 선물과 국가적인 만찬 행사에서도 주문이 쇄도했다. 한유진은 이제 더 이상 초라한 이혼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성공적인 사업가이자 모두가 존경하는 장인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그녀의 삶이 바빠질수록 권지혁과의 관계 또한 미묘하게 변해갔다. 그들의 정기적인 저녁 식사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었다. 그들은 브랜드의 확장 전략을 논의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일상과 생각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혁은 투자 점검이라는 핑계로 그녀의 공방을 찾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는 차가운 집무실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공방의 따뜻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즐겼다. 지혁은 자신의 마음이 변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녀의 재능을 이용한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그녀의 강직함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모습에 점차 매료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지키는 것을 계약상의 의무가 아닌 당연한 자신의 역할로 여기기 시작했다. 그의 충직한 집사는 주인의 얼굴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부드러운 미소가 번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 유진의 마음속 얼음 성벽도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과거의 배신이 남긴 상처는 지역의 변함없는 지지와 존중 속에서 조금씩 치유되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 거대한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그의 깊은 고독과 무심한 듯 챙겨주는 의외의 다정함. 어느 날 밤 그녀는 그가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며 무심코 이야기했던 맛을 기억해내어 오직 그만을 위한 새로운 한과를 만들었다. 그것은 판매를 위한 제품이 아닌 그녀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었다. 그녀가 만든 한과를 맛본 지혁은 깊은 감동에 휩싸였다. 자신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그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준 그녀의 섬세함에 그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겼다. 그녀가 자신을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닌 한 남자 권지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계약이라는 이름으로 가두기에는 너무나도 커져버렸다. 커져가는 감정은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종류의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을 애써 외면하며 계약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뒤에 숨으려 했다. 하지만 스치는 시선과 닿을 듯 말 듯한 손끝에서 피어나는 설렘은 더 이상 감출 수 없었다.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말은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단어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유진 공방의 놀라운 1분기 실적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고 있었다. 모든 수치가 예상을 뛰어넘는 대성공이었다. 지혁은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사업적인 계약 관계로서는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완벽한 성공이군. 그의 말에는 묘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그들의 가짜 관계는 이제 유지하기 어려울 만큼 진짜 감정이 커져버렸다는 뜻이었다. 유진은 그의 말에 담긴 숨은 뜻을 알아차리고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그들의 계약 관계는 이제 가장 위험하고도 달콤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한유진의 성공이 빛나는 태양과도 같았다면 그녀를 버린 전 남편 박민준의 삶은 어둡고 축축한 지하실과도 같았다. 유성그룹 회장의 딸 차예린과의 재혼은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존엄성은 앗아갔다. 장인인 차 회장은 그를 능력이 아닌 배경으로 사위가 된 놈이라며 대놓고 무시했고 아내 예리는 그의 길을 꺾어 놓는 것을 낙으로 삼았다. 그는 황금 세장 속에 갇힌 애완동물이나 다름없었다. 그럴수록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유진에 대한 비뚤어진 질투와 집착이 독버섯처럼 자라났다. TV와 잡지에서 권지혁의 곁에서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유진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휩싸였다. 자신이 가난하고 볼품없다고 버린 여자가 이제는 자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성공과 명예를 거머쥔 것이다. 그의 비겁했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녀의 성공이 매일같이 증명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 차예린 역시 마찬가지였다. 과거 유진에게 당했던 공개적인 망신을 그녀는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다. 유진의 성공은 그녀의 자존심에 새겨진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다. 부부는 같은 증오심으로 똘똘 뭉쳐 마침내 유진을 파멸시키기 위한 악마 같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성그룹의 회장이자 아버지인 차 회장을 찾아가 유진의 브랜드가 그룹의 식음료 사업에 위협이 된다며 그녀를 무너뜨릴 명분을 만들었다. 차 회장은 원래부터 로얄그룹의 권지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다. 그는 유진의 성공이 곧 권지혁의 성공이라고 생각했고 그녀의 브랜드를 짓밟는 것이 권지혁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힐 좋은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사위와 딸의 비열한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 그렇게 세 사람은 한유진이라는 한 여자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어두운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은 유진의 가장 큰 강점이자 약점인 품질과 신뢰를 공격하기로 했다. 그들의 계획은 유진 공방에 납품되는 핵심 재료 중 하나인 자세,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을 몰래 주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리 섭외해둔 피해자들을 내세워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쳐 유진의 브랜드를 비윤리적인 불량식품 제조사로 낙인 찍어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작정이었다. 민주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과거 유진과 거래했지만 지금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 납품업자에게 접근했다. 그는 거액의 돈으로 남자를 매수했고 남자는 결국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민주는 이제 더 이상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 되어 있었다. 며칠 후 문제에 오염된 잣이 담긴 상자들이 아무도 모르게 유진 공방의 창고로 배달되었다. 모든 덫은 설치되었다. 한편 유진은 새로운 가을 시즌 메뉴 개발에 한창이었다. 그날도 그녀는 새로 들어온 재료들을 직접 검수하고 있었다. 그런데 납품된 잣을 확인하던 그녀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아주 미세한 색의 차이와 신선하지 않은 향.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 눈치채지 못할 차이였지만 평생을 최고의 재료만을 고집해온 장인의 감각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불길한 예감에 팀원들은 즉시 자체적인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정상이었다. 범인들이 사용한 균은 일반적인 검사로는 검출되지 않는 종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진은 자신의 감을 믿었다. 그녀는 팀원들에게 해당 재료를 사용한 모든 제품의 생산을 즉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권지혁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너무 예민한 것일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이 찝찝함을 무시할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지혁은 그녀의 직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정보팀에
해당 납품업체와 유통과정 전체에 대한 비밀 조사를 명령했다. 그의 팀이 움직이자 감춰져 있던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납품업자가 박민준과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을 확보했다. 또한 공방에서 가져온 잣 샘플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고의적으로 주입된 식중독균을 검출해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들은 고객들을 독살하고 그녀의 인생을 파괴하려 했던 것이다. 보고를 받은 지역의 얼굴에 얼음 같은 분노가 서렸다. 감히 그의 여자를 건드린 자들을 그는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유진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들이 전쟁을 원했군. 기꺼이 상대해주지. 이제 가혹한 반격의 시간이었다. 박민준 측이 설치한 덫은 예상대로 작동했다. 미리 섭외된 가짜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진 공방의 한과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유성그룹의 영향력 아래 있는 언론들은 이 사건을 기다렸다는 듯이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장인 정신의 배신, 고급 디저트의 추악한 진실,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인터넷을 도배했고 한유진과 그녀의 브랜드는 순식간에 대중의 지탄을 받는 대상으로 전락했다. 유진 공방 매장 앞에는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불매운동이 벌어졌다. 위생당국은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공방은 무기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녀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박민준과 차 회장은 자신들의 완벽한 승리를 예감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들은 이제 한유진이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그들의 축배는 너무 일렀다. 권지역의 펜트하우스, 즉 그들의 워룸에서 유진과 지역은 침착하게 뉴스 화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유진의 팀원들은 패닉에 빠졌지만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이미 예견된 폭풍이었기 때문이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의 침착함 속에는 이제 곧 시작될 잔혹한 반격에 대한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위기에 반응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사냥감이 더 깊숙이 들어오기를 기다린 사냥꾼이었다. 로얄 그룹의 법무팀과 홍보팀이 즉시 움직였다. 그들의 대응은 신속하고 정교했으며 강력했다. 유진은 도망치거나 부인하는 대신 사건이 터진 지 몇 시간 만에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조금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문제의 재료로 만든 제품은 자신의 품질 관리 원칙에 따라 단 한 개도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음을. 그녀는 생산 중단과 재료 격리 조치를 내렸던 내부 기록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해자가 아닌 불량 재료 납품으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 모든 진실을 밝히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당당하고 진실된 태도는 대중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다. 어쩌면 이 사건 뒤에는 다른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녀는 쏟아지는 비난의 폭풍 속에서 교묘하게 여론의 방향을 틀어놓는데 성공했다. 급한 불을 끈 후 두 사람은 본격적인 반격 계획을 세웠다. 지역은 당장 모든 증거를 공개하여 그들을 짓밟아 버리기를 원했다. 하지만 유진은 그를 말렸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감옥에 보내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들이 자신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가장 공개적이고 굴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명예와 사업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기를 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장인이 아니었다. 냉철한 전략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그들의 반격 계획은 치밀했다. 첫 번째 단계는 가짜 피해자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것이었다. 지역의 팀은 그들이 박민준 측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계좌 이체 내역을 확보했다. 그들은 이 정보를 영향력 있는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먼저 흘렸다.
거대 언론이 아닌 대중이 신뢰하는 채널을 통해 진실이 퍼져나가게 만든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공신력 있는 소비자 단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납품업체의 재료 오염에 대한 증거를 익명으로 소비자 단체에 제보했다. 정의감으로 똘똘 뭉친 소비자 단체는 즉각 자체적인 조사를 시작했고, 이는 사건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높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방, 박민준이 직접 범죄를 모의하는 영상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아껴두었다. 늦은 밤 작전 회의를 마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동지애가 흘렀다. 지혁은 그녀의 용기와 지략에 감탄하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없었어도 결국 성공했을 사람이오. 유진은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이 없었다면 이렇게 강해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녀가 그에게 보내는 깊은 신뢰와 애정의 고백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반석 위에 서 있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짜 피해자들에 대한 의혹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고, 이제 의심의 화살은 태진그룹의 사위인 박민준과 유성그룹을 향하기 시작했다. 당황한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려 했지만 한 번 터져나온 대중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완벽하게 뒤바뀌고 있었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초조해진 유성그룹의 차 회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고 모든 의혹을 해명하겠다며 대규모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그것은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언론과 대중을 찍어 눌러 억지로 상황을 종결시키려는 오만한 자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기자회견장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단상 위에는 차 회장과 박민준이 비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차 회장이 거짓된 성실함으로 입을 열어 기업 윤리에 대해 역설하던 바로 그 순간 회견장에 육중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유진과 권지혁이 나란히 들어섰다. 두 사람의 등장은 회견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다. 특히 로얄그룹의 총수 권지혁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그가 이 사건에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한유진의 편에서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다름없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기자들 맨 앞자리에 마련된 좌석에 앉았다. 그들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위압감을 발산하며 차 회장이 연출하려던 모든 분위기를 단숨에 뒤엎어버렸다. 당황한 차 회장은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하며 유진을 교묘하게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기자들은 이미 술렁이기 시작했다. 차 회장의 거짓된 연설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다. 지역 측과 미리 손을 잡은 한 기자가 가짜 피해자들의 금전 거래 내역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 질문을 시작으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기자들의 송곳 같은 질문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단상은 순식간에 범죄자들을 신문하는 청문회장으로 변해버렸다. 혼돈이 극에 달했을 때 마침내 유진과 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 위로 올라갔다. 유진은 차 회장의 손에서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견장 전체에 맑고 단단하게 울려 퍼졌다. 차 회장님께서 진실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제 제가 진짜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단상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박민준이 납품업자를 만나 돈을 건네며 재료에 균을 주입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의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자신의 범죄 계획을 아주 상세하고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가 음성 변조 없이 생생하게 회견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빼도 박도 못할 범죄의 현장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박민주는 공포에 질려 의자에 주저앉았고 차 회장은 굴욕감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그들이 평생 쌓아 올린 거짓의 제국이 단 몇 분의 영상으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패배한 악당들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회견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박민준과 차 회장을 비롯한 범죄에 연루된 모든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완벽한 타이밍에 이루어진 법의 심판이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한때 세상을 호령했던 자들의 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그들의 몰락은 전국에 생중계되었고 그들은 다시는 재기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유진은 무대 위에서 그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묵직한 안도감이 그녀를 감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난 것이다. 지혁은 그런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계약 부부가 아닌 함께 정의를 위해 싸워 승리한 단단한 동반자로서 서 있었다. 박민준과 차 회장 일가가 몰락한 후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한유진의 유진 공방은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십의 주인공이 아닌 자신의 실력과 신념으로 시련을 이겨낸 존경받는 장인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그녀의 한과는 이제 단순히 디저트가 아닌 하나의 희망과도 같은 존재가 되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권지혁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평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을 묶고 있던 복수라는 공동의 목표가 사라지자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어느덧 그들의 계약 기간인 1년이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올가매고 있는 계약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누구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계약 만료일 전날 밤 지혁은 유진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테이블 위에는 그들이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 작성했던 낡은 계약서와 그의 서명이 이미 끝난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약속대로 모든 것을 끝낼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말했다. 계약의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소. 당신은 이제 완벽하게 자유요. 그의 말은 축하처럼 들렸지만 그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대로 정말 끝나는 걸까?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지혁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그녀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법적인 서류가 아닌 그의 진심이 담긴 손편지였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평생을 비즈니스와 거래로만 세상을 이해했던 자신이 그녀를 통해 열정과 진심 그리고 사랑을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었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처음부터 그녀를 위해 준비해 두었던 진짜 결혼 반지가 들려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로얄 그룹의 총수다운 냉정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유진 씨 나와 함께 저 낡은 계약서를 버리고 오직 사랑만을 조건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을 시작해 주시겠소. 평생을 함께할 나의 유일한 파트너로서. 그의 진심 어린 청혼에 유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낡은 계약서와 이혼 서류를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렸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과거가 공중으로 흩어졌다. 지혁은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고 두 사람은
서로의 진짜 사랑을 확인하는 뜨거운 입맞춤을 나누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그 어떤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1년 후 유진 공방의 1주년 기념 파티. 그녀의 브랜드는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파리와 뉴욕에 지점을 둔 글로벌 명품 브랜드로 성장해 있었다. 그녀가 무대 위에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안 객석에 앉은 지혁은 남편의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지혁에게 다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서툰 솜씨로 반죽을 망치는 지혁의 모습에 그녀는 아이처럼 밝게 웃었고 그의 얼굴에 묻은 콩가루를 다정하게 닦아주었다. 거대한 제국의 지배자들이 아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평범한 부부의 행복한 모습이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달콤하고 눈부신 인생을 선물 받았다. 그것은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